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 서서히 여러분 다가오고 있죠. 또 꽃피는 또 춘삼월이 오면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준비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539쪽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제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죠.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하고 여러분 국가직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상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반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대적인데 미국의 이제 연방정부 페더럴 서비스에서 연방정부를 제가 한번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는 9급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동사무소 있잖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아셨죠? 일반직 공무원. 9급 공무원을 갖다 이제 행정직에 종사한다 해서 행정서기보 그래요. 이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공무원을 상대다 보니까 직급은 좀 알고 계시는 게 편하겠죠. 행정서기보 8급을 이제 보만 띄면 되겠죠. 행정서기 7급을 주사보 그래요. 주사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주사 그러잖아요. 뭐 김주사 그러지. 주사보 6급을 이제 주사 그래요. 주사. 그 노원구청에서 6급 주사면 굉장한 거예요. 팀장을 받는 거예요. 팀장. 옛날로 말하면 계장 그랬죠. 우리가 계장. 육계장 아니에요. 계장.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행정 그러죠. 5급부터 이제 뭐 행정사무관 그러죠. 사무관. 노원구청에서는 과장이 되겠네요. 그죠? 과장 정도. 사무관 외에 이제 4급을 서기관 그러죠. 서기관이면 과장 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국장이 되겠네요. 국장, 서기관. 그 다음에 3급을 이제 부의사관 그러죠. 부의사관 하면 국장 후에 원래 실장인데 구청에는 실장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건 부구청장 좀 되겠다. 부구청장 그러죠. 부구청장 정도. 근데 원래 서울시는 좀 조례로 틀린데 서울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부구청장은 뭐 2급을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제가 공무원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봤더니 2급, 3급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같이 구청장. 그 다음에 부의사관, 그 다음에 2급을 갖다 우리가 관리관 그냥 이사관 그러겠네요. 1급을 관리관 그래요. 관리관. 해서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중앙부처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앙부처에서 관리관이면 실장이야. 뭐 기획관리실장 그러잖아. 야, 실장 1급 공무원이 되고요. 관리관 2급 정도면 이제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 3급. 우리는 이제 복수직급대에서 2급, 3급이 국장도 될 수 있고 또 과장도 될 수 있어. 과장. 큰 부처 같은 데에서는 2급도 과장을 할 수 있고 미니 부처 같은 것에서는 3급도 국장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실급 이렇게 같이 가죠. 이제 4급도 이제 신참 정도 되면 과장 또는 팀장 정도 돼요. 팀장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7월 1일 전까지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9급에서 1급까지 전부 다 이것저것 시켜만 주면 다 잘한단 말이야. 제너럴리스트, 일반행정가다 이거. 일반행정가다 보니까 인사파도, 재무파도, 격리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일반행정가.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 해서 안 되겠다 해서 2006년 7월 1일에 도입한 게 뭐냐?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9급에서 4급까지는 계급제를 적용해서 일반행정가를 양성합니다. 그 다음에 3급, 2급, 1급은 계급을 없애버리고 1급을 가급, 2급, 3급을 나급 먹고 있어. 가나초콜릿. 가급, 나급에서 가급이 실장, 나급이 국장.
또 예외적으로 과장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국장은 높은 공무원에다 우리가 SCS 그런다. 시니어 시빌 서비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현재 한 1,550명 정도가 고위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계급제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뭐죠?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거야.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면서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뭐지? 전문행정관을 키우겠다. 그리고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나눠져 있다. 그 다음 미국보다 미국은 우리가 반대야. 가장 낮은 게 1급이야. 1급에서 15등급까지는 철저히 우리가 반대니까 직위분류제로서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15, 16, 17, 18이 있어요. 가장 높은 게 18급이야. 우리는 막 1급 좀 되겠죠? 이렇게. 요 세 명을 가리켜서 SES 그럽니다. 세스가 아니야. 시니어 이그젝티브 서비스 똑같이 고위공무원단 그럽니다. 고위공무원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직위분류가 아니라 우리 반대로 뭘 대비했다? 계급제를 적용해서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뭐 차관보 그러잖아요. 미국 뭐 커터 뭐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차관보가 바로 18등급. 우리나라는 몇 급이다? 1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단과 미국의 공무원단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원래는 막 개방형만 시험에 나오거든. 개방형. 저 같은 민간인도 가잖아. 개방형으로서 20%를 충원합니다. 그다음에 부처 자율직으로서 뭐 50에서 뭐 65% 이렇게 말하자. 부처 자율직이. 그 다음에 공모직이 그 나머지니까 30에서 30. 근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20, 50, 3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5% 여유를 주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고위공무원단. 그래서 요즘 뭐 고위공무원단도 뭐 직권면제 시켜도 퇴출시키다 그랬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신문 봐서 알지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올 초에 2명이 스스로 나 그만둘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 왜? 하도 그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스스로 나 그만둘게 하는 거지. 야, 정확히 금평에서 쫓아낸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야.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 및 추진 경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그라미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보를 구현한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은 1978년 공무원 계급법에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 중이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꼭 별표해 주세요. 노무현 정부. 주요 내용 보면 첫째 1번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장급 원래는 실국장급 예외적으로 과장도 되지만 국장, 실장.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 더 유념할 게 뭐냐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직 공무원만 적용되는데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에 파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가면 행정부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이 파견 나가기 때문에 이 행정부지사 실은 1급의 관리관이라고. 이 사람도 뭐가 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되고 또 서울 경기도 부교육감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을 나갑니다. 2급, 여기는 크니까 1급 정도 있다. 1급 정도. 2급, 1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나간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부교육감도 지방직에서 근무하지만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포함된다. 그 다음 그게 나왔죠. 일반직 별정직 예무공무원 약 1,550명,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지사 앞에 행정부지사야.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 539페이지에서 밑에 2항에서 2번 한번 적어봐. 2번 행정부 각급기관. 근데 감사원은
제외야.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헌법기관 독립기관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제외다.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패널에서 3번 고위직에, 그렇죠. 요즘 개방이야. 민간인도 들어라.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4.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 자율권이 확대되겠죠. 확대된다. 그 다음에 5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 개발을 강화하겠다. 6번째, 이게 재밌죠? 6번째 별표. 직업공무원제 근간은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근데 직업공무원 적용을 받지만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될 수가 있다. 왜? 성과가 낮은 사람은 직권면제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2등급으로 줄였죠. 가나 2등급. 그 다음에 8번이야. 부적격 대상이 있어. 이 부적격 대상은 이제 퇴출을 하는데 어떻게 퇴출하면 봅시다. 간단히.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볼까요? 적격심사 대상을 합니다. 매 5년마다 하는데, 두 번째는 적격심사 요청이 들어가죠. 그럼 인사혁신처에 가면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가 있다. 2원장 포함 5 내지 7원으로 구성되며 2원장은 정무직으로 본다. 그러니까 차관급. 근데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쫓아내. 그걸 뭐라 받는다? 직권면직. 뭐라 받는다? 직권면직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직권면직. 그 다음 패널에서 이제 도입사 한계점. 우리나라와 같은 직업공무원제가 강한 나라에서 개방형이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즉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신분보장 약화야. 신분보장 약화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이거야. 우려된다. 두 번째는 여권 요소로 인한 전문성 훼손돼서, 쉽게 말하면 낙하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개방형이니까. 옛날 유명한 애교부 장관 따님도 특채로 왔잖아. 5급 특채. 그게 바로 개방형이 된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권 요소로 인한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 박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몇 가지만 해보죠. 적용사 1급에서 3급 실국장급. 국가직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제너럴 서비스 16, 18. 네,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은 우리는 첫째 일중심, 직무중심, 직위불제. 반대로 미국은 인간중심, 계급제죠. 육성기준 우리는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 인사기로 다 됩니다. 부처 간 가능. 보수는 뭐냐? 직무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미국도 성과급. 신분보장 5년마다 직무 적격성 검사에서 우리 직권 면직시켜. 부적격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제한한 신분은 보장해준다. 역할을 봤더니 왜 이걸 도입했을까? 전문성, 또 부처 간의 정책 조정 능력을 높여보자. 미국은 정책 조정 능력. 모집 방법에서 하나만 밑줄그으면 되겠죠. 개방형만 하고 있어요. 개방형 몇 프로? 20%.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고 민간인도 응모한다. 거기까지. 미국은 볼 필요 없다. 우리가 반대니까. 미국에서는 한번 간대볼까?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시니어 이그젝티브 서비스 1부분만 한번 해봅시다. 1918년 카터 행정부에 의한 인사제도 계획으로 상위직 제너럴 16에서 제너럴 18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고급 행정관 시니어 이그젝티브 서비스로 명명하고 이들을 개방형 임용 등 정치직으로 관리하려는 적극적 인사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3번 하위직은 전문가로 충원하고 직위분리제, 고위직은 일반행정가 계급제로 충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빅터 차 이런 사람, 성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조지타운대 교수하다가 다 공무원으로 왔잖아. 전부 다 공무원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볼 필요 없고요. 544페이지 정무관, 행정관 볼 필요 없습니다. 정무관은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관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절인데요. 사절 별표하고 계급제 반대보다 직위분리제.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 나왔죠. 근데 별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계급제, 미국은 뭐다? 직위분리제. 간단히 한번 해보죠. 우리 신라시대 인사행정도 계급제야. 그죠? 신분에 따라서 골품제도. 골품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올해도 이게 아마 나오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게 계급제, 직위분리제야. 골품제도. 이 골이 뼈야. 뼈다구도 두 개 있대. 뼈다구도 성스러운 뼈다구. 성골. 진짜 뼈다구. 뭐가 되는 거지? 진골.
이 사람만 왕을 할 수도 뭐다? 왕족이 된다. 왕족. 그다음에 품은 이제 머리. 이 머리를 가지고 품은 머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두품 그런 거예요. 두품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귀족이 된단 말이야. 귀족. 그래서 골품제라는 거 뭐냐면 골 플러스 품이야. 뼈다구 플러스 머리. 그래서 성골, 진골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 그러는데 1, 2, 3은 평민이나 똑같아. 평민. 벼슬 할 수 없고 4에서 6두품까지 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잖아. 최치원은 아무리 똑똑하고 당나라에서 장원급제해도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잖아. 고위직으로 진출을 못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 개인의 신분, 자격, 학력에 따라서 계급을 나눠 8급, 9급. 그걸 뭐라고 한다? 계급제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론적 요소가 강하지. 다시 한번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 자격, 학력에 따라서 계급을 분류한다. 계급제. 우리 군대로 말하면 사관학교 나오면 장교가 되고 사관학교 안 나온 사람은 뭐 사병이 되잖아. 그러듯이 계급을 나눈단 말이야.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죠. 주로 농업사에서 나타난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직이라는 게 뭐냐면 과장, 국장, 실장. 이 과장이나 국장, 실장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직무, 일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나눠준 거야.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인상정을 뭐라고 한다? 직위분류라는 거야. 직위. 너의 직위가 뭐냐?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직위가 뭐냐?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 되는 100만 명 중에서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한 명. 이 한 명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뭐라 말한다? 직위 그래. 그래서 대통령, 당신 직위는 뭐요? 대통령이요. 아니, 박근혜님, 당신 직위가 뭐죠? 대통령. 정의와 당신 직위가 뭐요? 국회의장. 한 명밖에 없잖아. 이해됩니까? 한 명밖에 없다. 예를 들면 노원구청에서 인사팀장 몇 명? 한 명밖에 없지. 그걸 뭐라고? 직위. 그래서 이 직위를 나누는 기준이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서 나눠진다.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인상적이 바로 뭐다? 직위분류에 그럽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올해 또 나올 거야. 이건 뭐 계급제 지부제는 2년에 한 번씩 내주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거. 자, 임용 기준은 뭐냐? 그러면 실적제와 상관관계法. 실적제가 두 가지 있죠. 실적제, 개방형 실적제가 직위분류제 미국, 폐쇄형 실적제 한국이 뭐다? 계급제. 그러니까 할 것도 없어. 폐쇄형과 개방형 적용하는 능력 배양이 계급제. 계급제는 개념만 좀 별표해 주세요. 이 동그라미 사람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학력,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신분상의 자격이나 지위에 중점을 둔다. 이는 대체로 농업사회로부터 오랜 관료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특성은 옛날 4대 계급 버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다가 계급을 나눴다. 의미 없고요. 2번 포인트 비절. 저로 뭐죠? 폐쇄형 거지. 폐쇄형 채택.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7급 쭉 올라가야 돼. 폐쇄형. 신규 임용자는 당해 계급의 최하위로부터 승진하며 동일한 계급 내의 중간 이체 외부 인사 임용이 금지되며 승진 임용에서는 서열 경력에 앞서는 상위 적격자를 승진시키는 폐쇄형 채택이다. 근데 우리는 현재 9급 공개 경쟁 채용, 7급 공개 경쟁 채용, 5급 행정고시 이제 바뀌죠. 5급 공개 경쟁 채용 세 가지. 원래는 9급부터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고위층을 엘리트화 시켜줘. 여러분 중앙부처 국장, 실장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급제하에서는 고급 공무원의 수가 적고 높은 학력이 요구되며 여러 특혜가 인정되어 고급 공무원의 엘리트 현상이 나타난다. 패는 것이 장단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일반 행정가가 공무원이 됐다. 신분부장이 된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폐쇄형과 똑같은 거예요. 1번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소유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 등이 가능하죠.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한다. 2번이 포인트다. 별표 공무원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 배치의 신축성에 기한다. 이게 능력 발전이죠. 3. 전문가 간의 협조가 어려운 직위분류에 비하여 계급제에서 행정조직이 워낙에 이루어져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4. 행정의 안정화에 기하며 공무원의 신분이 강화된다. 그리고 5. 직업공무원 장립이 강화되죠. 근데 폐쇄형이다 보니까 외부 수혈이 안 되는 거야. 공직의 특권화나 집단화가 일어나겠죠. 1번 일반 행정가만 있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3.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5번 전문가 양성이 곤란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이 되겠죠. 자, 직위 분류제 개념. 계급제 반대가 직위 분류제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무시하셨죠? 개념. 다수의 직위를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들을 기준하여 직렬, 직류, 직군,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제도. 발달 배경. 그렇죠. 신분적인 계급제도 전통이 없는 미국 사회에서 산업사회를 배경한다. 2번 그렇죠. 과학적 관리법에 영향을 받아 동그라미 과학적 관리법이야. 1편에 배웠던 과학적 관리 영향을 받아 역관주 인사제도 역기능을 제거하고 실적주의 과간 인사행정을 확립하자. 3번 별표하고요. 합리적인 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 직무평가가 촉진됨으로써 동일한 직무의 동일한 보수의 형평성 구현이 가능하다. equal job and equal pay.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보수를 주는 거야. 보수의 형평성, 그게 바로 뭐다? 직무국. 그리고 4번 1923년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면 그 3번입니다. 별표. 직위분류의 구성요소.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박스 들어가면 1. 직위. 2번 별표 봐. 2번 별표. 직급 별표. 3번 그냥 밑줄 정급 정해준다. 4번 밑줄 강임. 5번 전직. 6번 전보. 7번 직군. 8번 직렬. 9번 직류. 10번 직무등급. 11번 별표. 직위분류제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는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직군. 이렇게 들어갔네. 자, 요걸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게 저는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또 1회 시험에서 시제도 나와줬죠. 요즘은 이제 조합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늘어날수록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만 명 공무원 있잖아. 보자. 100만 명 공무원 중에서 직위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히 100만 명 중에서 한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갖다 직위 그런 거예요. 직위. 너 인사과장해. 뭐다? 직위. 직위들의 집합이 직급이죠. 직급. 직급은 직무, 짭이야. 직무의 종류.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한 직위들의 뭐다? 집합. 직위들의 집합을 갖다 직급 부르는 거야. 직위분류의 기본 요소가 돼. 뭐 사무관급이다, 서기관급이다. 뭐다? 직급. 그 다음 하나 더면 직무의, 잘 봐. 직무의 곤란도, 이건 빼고.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하면 직무 등급이야. 직무 뭐가 된다? 등급. 그 다음에 직급의 집합은 직렬이죠. 직렬. 행정직렬, 사서직렬, 감사직렬. 직렬은 뭐냐? 직무의 종류.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는 달라. 곤란도, 책임도는 상이한 직급의 집합을 뭐라고? 직렬. 그 다음에 직렬에 모인 최대 집합이 직군이야. 직군. 우리 행정직군, 뭐 기계직군 그러잖아요. 직군은 뭐냐? 직군은 유사한 직렬의 집합.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뭐라 말한다? 직군. 이렇게 됩니다. 직군. 그 다음에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를 갖다 뭐라 말한다? 직류. 그 다음에 보수를 동일하게 줄 수 있다. 보수를 동일하게 줄 수 있다. 9급, 7급, 8급. 그걸 뭐라 말한다? 등급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좀 해줘.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직군. 직렬이 세분화되면 뭐가 된다? 직류. 동일하게 보수를 줄 수 있다면 뭐다? 등급. 이렇게.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위. 한 명의 공무원에 부여하는 직무 책임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번 별표죠.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들의 뭐다? 군. 또 그러면 직위들의 군. 그다음에 정급.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한 정해준다. 정급. 강임 그냥 9급, 8급에서 9급으로 떨어져. 강임. 자, 전직. 직렬을 달리한 거. 직렬을 바꾼다. 전직. 직렬을 달리명. 자, 전보. 동일한 인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 낸다. 보직변경 전보. 그 다음에 직군. 직무의 성질 유사한 직렬의 뭐다? 군. 직렬의 집합.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뭐다? 군. 직급의 군을 갖다 직렬. 그 다음에 직료.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무 등급,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들의 군. 그래서 여러분, 이 직위들의 군이 두 개 있어요. 직위들의 군이 두 가지인데 잘 봐. 직위들의 집합이 두 가지 있어.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하다 하면 뭐가 된다? 직급. 그런데 직무의 그냥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하면 뭐가 된다? 직무 등급이다. 꼭 정리해 주세요. 페이지를 넘겨서 4번이에요.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비치로. 직위분류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비추. 1번 기초단계. 2번이야 직무조사. 즉 직무기술서 작성. 3번 4번만 묶어봐. 직무분석 이후에 뭐다? 직무평가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5번째 직급명세 작성. 6번째가 정급. 마지막 7번째 사후검토 및 시정조치. 좀 깊게 들어가면 직무분석하고 직무평가를 물어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간단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뭐냐면 박스를 보세요. 간단해. 직무를 수직적으로 나눴다. 직무를 수직적, 종적으로 나눴다. 수직적, 종적으로 나눴다. 그게 바로 직무분석. 그 직무의 종류. 반대로 직무를 수평적, 횡적으로 나눴다. 직무의 뭐가 되지? 수준. 그러면 직무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군, 직렬, 직류라 본다. 직무평가하는 이유는 등급, 직급, 보수라 본다. 자, 한번 봅시다. 직무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야. 업무를 갖다가 태스크해서 직무 그래. 직무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눴어. 수직적을 다른 말로 종적 그러잖아. 종적. 그래서 직군, 직렬, 직류를 표시해. 그 직무의 종류를 알아봐. 직무 뭐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가? 직무의 종류 알아본다 이거야. 이제 반대로 직무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눠. 수평적, 횡적으로 나눠서 9급, 8급, 7급이란 말이야. 9급, 8급, 7급은 직무의 종류가 아니라 난이도니까 직무의 뭐가 된 거지? 수준이 돼, 수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9급에 있는 사람들, 9급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9급이니까 등급이지. 등급이 같다면 뭐가 같다? 직급. 직급, 등급이 같다면 뭐가 같다? 보수. 등급, 직급, 보수를 알아보는 게 바로 직무보다 평가 그러죠. 평가. 아주 좋아요. 기초자료는 직무분석, 앞단계가 직무조사야. 직무평가 앞단계는 당연히 뭐지? 직무분석이다. 네, 직무평가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좀 이거 여러분 봐.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양적인 업무도 있지만 또 뭐다? 질적인 업무가 많잖아. 서비스 질이고. 그 다음에 뭐 건축직 공무원 이런 애들 좀 양이 많겠지. 직무평가 방법도 두 가지 있어요. 양하고 질이 있어. 양은 계량적, 질은 뭐다? 비계량 그러죠. 이거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서열법하고 요소비교법 묶어봐. 서열법, 요소비교법 공통점이 1과 2를 비교한다. 뭐지? 직무와 직무. 외워버려. 1과 2를 비교한다. 두 가지. 서열법하고 요소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죠. 서요, 요소비료, 뭐 서유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봐. 직무평가 기법에서 질적기법 두 가지와 질적기법은 서열법하고 분류법이 있어. 서열법, 분류법. 서열을 매겨. 1등, 2등, 3등, 4등. 서열법. 첫 번째만 맺어줬습니다. 직무 전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직무의 뭐다? 우열.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이 쉽냐. 직무의 우열을 정한다. 서열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거예요. 그것만 밑줄고. 두 번째, 분류법. 분류법은 뭐냐? 첫 번째만 밑줄.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되는 등급의 배치. 직무를 갖다 9급, 8급, 7급. 이게 뭐가 되지? 분류법. 이게 양적 기법 두 가지
두 가지를 외우지. 점수법하고 뭐지? 요소비교법. 점수법이 뭐냐? 이것도 첫 번째만 비춰봤습니다.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요소비교법 하면 별표하고 가장 최근에 도입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소비교법 별표. 조직 내에서 가장 핵심인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그 평가 요소를 기초로 하여 각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가치를 판단, 평가하는 방법. 두 번째,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금액 가중치 방식이라도 한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시험은 이 정도 나올 거야. 직무평가 방법이 질적기법 두 가지가 뭐냐? 질적기법 서열법하고 분류법이다. 양적기법 두 가지 뭐냐? 점수를 매긴다. 점수법하고 하나는 뭐다? 요소비교법이다. 두 번째,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게 뭐다? 요소비교법. 거기까지. 직위분리제 장단점은 계급제 장단점하고 반대가 됩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장단점이 직위분리제 장단점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1편을 잘해야 되는 거야. 1편을. 장점. 이게 모든 인사 업무를 과학적으로 하자 이거야. 1. 정원관리, 사무관리 개선. 그리고 두 번째, 예산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통제용이. 3. 행정의 뭐지? 전문성 확보. 전문가. 그리고 4.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자의성 배제. 이거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 제시. 6. 훈련 수위의 명확화. 7번 별표.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의 기여. 이런 월급을 갖다 직무급 그래. 직무급. 반대는 생활급이었죠. 그리고 8. 객관적, 합리적, 공정성 확보로 인한 사기 제고. 9번 별표.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해. 마지막 10. 채용시험, 임용, 전직, 승진 등 인사배치의 동그라미. 신축성이 아니냐. 신축성은 틀려. 인사배치보다 적격성 제시. 신축성 하면 일반행정과 계급제야. 단점도 있어. 신분보장이 안 되잖아. 첫째.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곤란하죠. 1번. 2번 유능한 일반 행정가 확보 곤란. 3번 별표. 행적 협조나 조정이 곤란. 왔다 갔다 못하니까 협조 조정이 곤란하다. 그리고 5번 행정의 안정성 저해. 6번 별표. 인사 배치보다 비신축성 초래. 마지막 7. 능력 발전이나 창의성 개발에 저해됩니다. 미국에서 마이클은 인사 파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인사 파트 하나만 하는 거야. 다양한 능력 발전, 창의성 개발에 불리하다. 이 모든 게 이 박스에 있단 말이에요. 박스 별표주고요. 직위분리제 반대 객제 반대 표시. 몇 가지만 밑줄어 보세요.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에서 직무 중심 반대. 개개인의 능력, 자격, 신분에서 인간 중심. 채용국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영국도 일본, 불란, 삼국. 관리기법, 과학적 관리법이냐, 인간관계론이냐, 자질 별표,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 보수정책 별표, 직무급 반대, 생활급, 직무급 반대, 생활급, 인사배치 별표, 비신축성, 반대로 신축성. 그 다음에 조정협조, 조정협조가 곤란해, 할거주의 초래, 반대로 용의, 충원형, 개방형 반대, 빼세형,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용의. 그 다음에 창의성, 능력발전, 분리, 반대보다 유리.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나오지 않겠냐. 작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또 직위분리제와 계급제 이렇게 또 제가 또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기출예상 문제는 여러분이 다뤄보시고 557페이지 3장 채용. 인사행정의 3요소 채용, 능력발전, 사기학력 그러죠. 공무원을 모집한다 이거야. 이 채용. 모집은 뭐 별도 개념. 우리 원서를 접수한다. 그게 모집이죠. 공직에 취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유인 활동을 모집 그러죠. 볼 필요 없고 그냥 보지 말고 페이지 넘겨서. 그러면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겠지. 없다 이거야. 558페이지 모집의 자격요건 5번에다 별표 한번 해봐.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 돼서 안 돼. 뭐 한마디로 또라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건 안 되겠죠. 자, 이거 좀 별표 한번 해주세요. 참고로 작년 우리 3회 시험은 직위해제 사유가 나왔단 말이야. 법률을 꼭 낸단 말이야. 법률을.
이해 시험에는 또 징계제들도 시험이 됐어. 징계제도, 강등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국가공무법 33조에 하면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 돼서 안 된다. 1번, 그렇죠. 금지단자 또는 한정치단자. 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3, 4, 5 묶어봐. 3번, 4번 묶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로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4. 금고 이상 후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7번, 8번에다 별표 이게 나오니까 항상 파면 5년, 처분 몇 년? 3년. 우리 1회 2회 시험 계속 나왔죠. 파면당했다. 5년 재임용 금지. 해임당했다. 3년 재임용 금지다. 그만 별표해주고요. 시험. 저는 이 시험이 꼭 나와줘야 되는데 이 시험. 모집이 끝나서 그 다음 단계 뭐죠? 시험 보겠죠. 시험에 합격했다. 뭐다? 임용. 그런 거죠. 시험. 이게 시험. 타당도와 신뢰도 상관관계 파악하기. 우리 2편 했죠.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신뢰도는 타당도에 있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2번 개념 정리를 습득한 후 사례 문제 이야기. 시험에다 별표해봐. 시험 딱 별표해놓고 시험. 왜냐면 행정사 우리 시험에서는 인사행정이 작년에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은 한 4문제 나와. 그래서 시험이 엄청 많이 출제된다고. 우리는 딱 2문제를 한정되다 보니까 출제량이 좀 적었죠. 근데 뭐 인사행정 파트도 그래요. 작년에는 2문제 나왔지만 그 전에는 3문제 나오고 그러죠.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낼 수는 없다. 그 사실은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개념. 그냥 공직 응시자 중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수단. 두 번째 동그라미 특채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공채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에 기하는 제도다. 2번 이제 이게 나온다고 봐요. 시험의 형성이 첫째 타당도, validity. 제가 학부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나오는 거예요. 타당도. 1번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의 목적성 기준이야. 그리고 1번, 2번만 묶어봐요. 미래에 담당할 직무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갑돌이. 갑돌이는 미래에 일반 행정직에 종사할 공무원이야. 그럼 일반 행정직에 적합한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알아보겠다. 그게 바로 뭐지? 타당도단 말이야. 뭐 측정하는 게 2가 있어. 이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리고 경험과 이론으로 측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타당도의 종류가 많은데 1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별표. 기준 타당도야. 기준 타당도가 뭐냐? 개념.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니은 갑돌이 채용 당시 시험 성적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디귿 경험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한다. A라는 기준과 B라는 기준을 비교한다 하면 기준 타당도. 예를 들어보죠. 갑돌이. 갑돌이는 2016년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91점을 맞고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을 했다. 그래서 갑돌이한테 1년 동안 근무 성적 평정을 1년 동안 근무를 시켜보고 2017년도에 근무 성적 평정했더니 91점이 나온 거야. A라는 기준과 B라는 기준을 비교해본다. 무슨 타당도? 기준 타당도. 꼭 정리합니다. 두 번째, 기준 타당도 검증법 2가지야. 예측적 타당도 검증이 있고 동시적 타당도 검증이 있다. 예측적 타당도 검증이 바로 기준 타당도 유사한 거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근무를 실시해보고 근무 성적 평정해본 결과 가지고 평가한다. 그게 바로 예측적 타당도.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한테 미리 시험을 보고 근무 성적 평정 비교한다면 동시적 타당도 검증.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내용 타당도를 겉으로 드러났다 해서 표면 타당도 그럽니다. 표면 타당도자. 이를 특정한 직위의 직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냐고 하는 기준. 2번에다 별표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 기술, 지식 등의 측정 정도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부합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3번 검증 방법은 직무 분석을 통하여 능력 요소와 시험 내용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 그렇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 그 다음에 시험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보죠. 이건 뭐냐면 내용 타당도. 자, 갑돌이. 갑돌이는 미래의 일반 행정직에 종사할 공무원이다. 일반 행정직에 종사할 공무원이야. 그럼 일반 행정직에 필요한 능력 필요하지. 능력 요소가 있지. 이 능력 요소를 봤더니 잘 봐. A, B. 능력 요소를 봤더니 A는 이 능력 요소를 테스트 때 과목을 봤더니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 있다. 이게 A고요. B는 수학, 과학, 화학, 물리, 기계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에 필요한 능력 요소는 B가 아니라 뭐지? A지. 이 A를 알아본 거야. A하고 이 능력 요소 알아본다. 미래에 담당할 직무 수행 능력하고 시험 과목을 일치시키는 거야. 일치시킨다. 그걸 뭐라 말한다? 내용 타당도. 꼭 정리해야 되죠?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타당도를 다루므로 개념 타당도, 해석 타당도 그러죠. 이번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 2번 별표. 측정에 기반이 되는 또 이론을 토대로 측정한다. 음주운전과 혈액 측정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3. 추상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 제대로 측정되는 걸 의미한다. 측정 도구를 능력 요소를 갖다 측정 도구로 정확히 표시해보자. 구성타당도.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갑돌이. 우리가 갑돌이가 음주운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음주운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개념의 조작적인 정확히 구체화시키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했더니 0.5가 나온 거야. 0.15가 나온 거야. 혈액 측정했더니 한 0.17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건 객관적이 됐지. 근데 추상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준다.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런 타당도를 뭐라고? 구성 타당도. 네, 검증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수렴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반대 표시해봐. 수렴 타당도를 집중 타당도.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그 측정 지표는 타당도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차별적 타당도는 뭐냐?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에 상관적 관계가 낮은 경우 그 측정 지표는 타당도 높게 나타난다. 반대죠. 수렴 타당도하고 차별 타당도. 자, 봅시다. 갑돌이를 음주 측정해. 음주 측정할 때 도구가 두 개 있어. 도구가 두 개 있다. 불어 이런 게 있지. 이게 있고 하나는 혈액 채취가 있어. 그럼 잡아. 갑돌이를 음주 측정할 때 측정 수단이 두 가지야. 도구. 했더니 0.15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혈액 채취했더니 또 0.15가 나온 거야. 이 두 가지가 상관성 있잖아.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타당도. 이 두 가지가 상관성이 높을수록 수렴타당도는 낮다, 높다? 높다, 이거야. 높다. 자, 두 번째. 갑돌이 IQ를 측정할 때 말이야. IQ를 측정할 때 한 번은 적성검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 또 다른 하나는 체중 조사를 가지고 측정해. 그럼 체중하고 IQ는 상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적성검사하고 체중검사 상관성이 오히려 낮을수록 차별타당도는 낮다, 높다? 높다 이거야. 간단하죠? 동일한 측정,
유사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수렴 타당도. 다른 측정 수단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오히려 낮게 나타날수록 차별 타당도는 낮다 높다? 높다. 이게 올해 나오지 않겠냐. 이해 타당도.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같이 체계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 타당도까지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시험 효용도 측정 기준 딱 나왔죠. 기준은 딱 박스 여러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신뢰도 봅니다. 큰 2번 신뢰도. 일관성도 일치성도죠. 오늘 갑돌이를 시험 테스트 했더니 100점 맞았어. 내일 테스트 때는 100점 맞았어. 모레 테스트도 100점 맞았어. 일관성, 일치성을 딱 신뢰도 그러죠.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시험을 시간만 달리 실시했을 때 시험 결과로 나온 성적에 마다 일관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 기억 재시험법에 동일한 집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여러 번 치르게 하겠다. 재시험법. 동질위원법. 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형식이 다르다. 동일한 시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집단에 실시하는 방법. 3번 별표하고요. 신뢰도는 타당도에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에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해주면 제가 인간과 동물 기억나죠? 인간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야? 동물이 더 크잖아. 그래서 이때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야.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맞다 이 말이야. 근데 동물은 인간이 되기 위한 동물이 돼야만 인간이 되잖아.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다? 필요 조건. 그리고 동물이면 반드시 인간이다. 참거짓 거의 되죠. 근데 이게 타당도. 이게 뭐가 된다? 신뢰도. 타당도는 신뢰도 있어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참. 타당도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참거짓 거짓이 되겠지. 객관도. 어느 누가 평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채점자의 주관이나 감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면 뭐지? 객관도. 난이도. 시험 성질 고고로 분포된다. 상중하. 20, 30, 50이야. 우리 시험 출제할 때 그 지침서 내라. 상 20%, 중 30%, 상중하니까 정확히 상 20%, 중 50%, 하 30% 적당히 분류한다. 그래서 막말로 여러분들은 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세 과목을 갖다 상은 할 필요도 없어. 중, 하만 얻어도 합격은 하는 거예요. 그 안배를 잘해야 돼요. 실용도. 시험의 실시지기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은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국가직 시험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봐야 된다. 강의실 문제 때문에 실용도. 시험에 분류해서 그냥 형식적 분류 무조건이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정력심사. 목적별 분류해서 승진시험에서 한번 나온 게 있거든. 적성검사만 찍어볼까? 선천적 소질의 유무와 개발될 잠재 능력에 대한 측정. 그래서 우리가 적성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용에서 이제 시보 임용 나오죠. 시보 임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 안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일을 시켜봐. 민간인으로 인턴 사원 정도를 갖다 시보 임용.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이 났죠. 뭐 나오지는 이제 않겠지. 시보 기간 중에 면직당할 수 있어.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임용이 뭐냐? 공무원을 특정의 직위에 취임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결혼을 충원하겠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565페이지 참고만 찍어봐.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 임용. 1.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 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해야 돼. 그리고 이 시보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 임용하는 거야. 그럼 역설적으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잘라낸다 이거야. 그리고 3. 시보 기간은 시보 공무원에게 행정실무에 습득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4. 시보 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을 판단하는 선발 과정 일부. 5번 별표하고 이게 시험에 났죠.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68조와 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어. 처음 잘라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6.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신규 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게 시보 임용이야. 6급 이하는 6개월 하도록 돼 있어. 5급 공무원은 1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그 당시에는 공무원 수가 부족이기 때문에 시보 기간을 1년 하지 않고 막 3개월 하고 막 끝나고 그랬다고요. 배치 전환. 배치 전환을 우리말 순환 근무 그래. 인사 파트, 총무 파트, 격리 파트 왔다 갔다 한다. 배치 전환 우리말 순환 근무. 순환 보직제. 주로 이제 계급제로 나타나죠. 고로 일반 행정관을 양성할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 그냥 구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수평적 행적 인사이동을 말하고 배치 전환. 고로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개념 공무원이 종래의 책임 수준과 같은 직위로 이동하는 것. 즉 동일 등급 내의 인사이동으로서 보수에게 변동이 수반되잖아. 종류를 받다. 첫째 전직. 직렬을 받고 행정직렬에서 사사직렬. 갖다 전직. 근데 시험을 거쳐야 돼. 전보. 인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직만 변경한다. 같은 등급 내에서 전보. 전출입. 쫓겨간다. 전출. 들어오면 뭐다? 전입.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이 행자부로 쫓겨간다. 서울시는 전출. 행자부에서는 뭐가 된다? 전입이 되겠죠. 같은 등급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파견근무.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청와대 가서 업무를 도와준다? 파견근무. 그러죠? 파견근무. 이런 거 좀 있죠. 근데 요즘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생기면서 국가직 공무원이 다 어디로 갔지? 세종시로 간 거야. 또 국가기관이 다 지방으로 분산됐어. 노무현정부 균형정책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창원도 가야 되고 진주도 가야 되고 나주도 가야 된다 이거야. 농업진흥청 같은 공무원들 제가 실제로 그거 만나봤는데 팀장이더라고. 근데 갈 수가 없잖아. 서울이 자기 기반인데 지금 그분들 나이가 거의 한 50, 한 서너 살 먹었는데 60세까지 근데 이사 갈 수도 없잖아. 곤란하다는 거야.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이제 옛날에 지방직 국가직 가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요즘은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 많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깝잖아. 전입이 엄청 많아.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오는 거야. 막 그렇게도 오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내부 임용은 올라가면 승진, 내려오면 강임 그러죠. 강등. 겸임. 인사과장 겸 총무과장이라 겸임. 직무대행. 인사과장이 발톱무좀에 걸려서 한 달간 못 나와. 그러면 팀장이 과장 업무를 대준다? 직무대행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이제 목적. 왜 공무원을 왔다리 갔다리 시켜야 되냐? 소극적 용도를 봤더니 징계수단을 이용할 수 있죠. 요직에서 한직으로 쫓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너 나가. 사임의 강요수단. 한직으로 발령내면 감 잡아야 돼. 아, 나 나가라는 얘기구나. 사임의 강요수단.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부정부패를 할 수 있어. 부정부패 방지수단. 개인적 특혜 제공, 개인세력 부식 수단, 적극적 본질적 용도를 봤더니 이게 이제 7급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기억, 선발에서 불안전성을 보완한 개인의 능력 촉진. D가 행정조직 관리상의 변동형 배치 조정. 미음만 별표해봐. 공무원의 능력 발전 정해. 제너럴리스트 양성, 일반 행정가 양성. 그리고 비교 행정조정의 협조나 협조의 촉진. 이응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갈등을 해소하죠. 즉 승진에 유인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 있죠. 네, 한계점. 공무원을 지나치 왔다 갔다리 하다 보면 2번 전문화, 숙련성, 능률성 제한 5개월 막 6개월만 막 바꿔버리면 전문화, 숙련성, 능률성을 제어할 수 있죠. 잦은 배치 전환은 업무의 숙련성,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비능률을 초래한다. 고로 5번 합리적 인사비제 곤란하다. 네, 경력관리 개발제도 CDP 그러죠. 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CDP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나눠졌죠. 아까 고위공무원단이 있고 9급에서 4급까지를 갖다 경력관리개발제도 CDP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보자. 그런 제도를 CDP. 의의만 미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재확보 및 배분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성취동기 유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설계 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를 의미한다. 발달 배경에서 2번의 답이줄.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설 2005년 문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연계하여 중하위직 공무원에 도입했다. 거기다 별표해봐. 중하위직 공무원에 도입했다. 그리고 3.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력관리는 경력 경로가 없는 무분별한 순환보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의 확보, 순환보직 제도 폐해 극복, 과도하게 짧은 재임기간을 극복해서 대두됐다. 주요 특성은 첫째, 직무와 연결된 집합인 경력을 기본 대상 하나로 본다.
패링에서 3번 적극적 자율적 인간관을 갖는다. 5. 인재학부 및 배치가 된다. 7. 개인 능력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그래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면 CDP, 경력관리 개발제도다. 경력개발의 원칙 미치고 있고요. 경력을 개발할 때 첫째 적재적소의 원칙, 두 번째 승진 경로의 원칙, 셋째 인재 양성의 원칙, 넷째 직무와 역량 중심, 다섯 번째 별표 개방 및 공정 원칙, 마지막 자기 주도 원칙. 이게 바로 경력 개발의 원칙이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